정치권 상황들 중에서 청년 정치인의 눈에 비친 문제의 장면들을 골라서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어떤 장면들이 포착됐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더 청년 정치, 시사평론가인 장혜찬 서든포스트 정책실장 그리고 고은영 제주녹색당 운영위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바로 첫 번째 장면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알 권리 대 가이드라인. 민주당과 한국당 의원들의 발언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 좀 배경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지금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KBS 법조팀 기자들 사이에서 진실 공방이 불거졌는데요. 예. 사건을 대략적으로 요약하자면 KBS 법조팀에서 먼저 이 조국 장관 일가의 자산 관리인으로 알려진 투자증권 직원 김 씨와 인터뷰를 진행합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 김 씨가 유시민 이사장과도 추가로 인터뷰를 하는데 유시민 이사장이 김 씨와 인터뷰한 이후 주장한 내용은 KBS에서 김 씨 인터뷰를 해놓고 보도도 하지 않았다. 네. 그리고 인터뷰에서 알게 된 내용들을 검찰에게 전달했다. 결국 언론과 검찰이 내통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주장을 했고 KBS 네. 측에서는 즉각 인터뷰 다음 날 9시 뉴스를 통해 보도가 나갔고 검찰에 확인을 한 것은 맞지만 인터뷰 내용이나 전문을 전달해 준 것이 아니라 사실 확인을 위한 이 크로스 체크 차원이었다. 네.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입장이 첨예하게 갈린 가운데 KBS에서 또 다른 입장이 나왔죠. 외부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네. 현장 법조팀을 이제 취재해서 배제한 다음 특별취재팀을 구성하겠다는 건데요. 이를 두고도 KBS 내부 기자들이 경영진을 향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 네. 이 언론의 신뢰도까지 직결된 이 문제가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네. 조금 전에 봤던 그래픽에서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이 얘기한 KBS 조사의 구성은 이제 어떤 맥락에서 나온 건지 이해가 됐고요. 박대출 의원, 지금 한국당의 언론장악 저지특위 위원장이더군요. 이게 유시민 가이드라인을 따라서 KBS가 조사위를 구성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KBS에서 1차 해명이 나오고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는데 네. 그러자 유시민 이사장이 본인의 유튜브 방송을 통해 제가 만약 양 사장이라면 서둘러 해명하기 전에 이 쇠꼭지 뉴스를 점검해보고 최고 경영자가 직접 나서서 위기를 빨리 정리해야 한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네. 듣기에 따라서는 여권, 범여권의 실세라고 할 수 있는 유시민 이사장이 KBS의 경영진을 압박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네. 해석이 될 수도 있는데 이 발언이 나오고 바로 하루 이틀 만에 KBS에서 외부조사의 구성과 법조팀의 현장 배제라는 즉각적인 또 파격적인 결정을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유시민 이사장 한마디에 공영방송이 좌우되는 것 아니냐 네. 이런 비판이 야권을 포함해서 KBS 내부 기자들 사이에서도 번지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네. 자, 고 위원장님. 그러니까 이제 확인된 사실만 보면은 그게 9월 10일이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추석 연휴 직전 날 김경록 씨가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가 KBS 기자를 만나서 인터뷰를 하고 바로 검찰 조사를 받으러 갔는데 검찰이 인터뷰 내용에 대해서는 얘기가 안 나왔고 인터뷰한 사실을 알고 있었고 뭐 털어보라는 그런 통신망에 올라온 글을 보고 놀랐다 이런 취지로 나왔어요. 네. 검찰이 특정 언론과 피의자가 인터뷰한 사실을 알고 있는 그 자체로 문제라고 보십니까? 그 자체로 문제다라고 저는 규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네. 다만 그 내용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사실상 KBS에서 취재원에 대한 어떤 보호, 크로스 체크를 하더라도 어떤 이런 경로로 이런 내용에 대해서 파악을 했다 이런 방식이 아니라 취재원의 신상이 공개되는 형태로 크로스 체크를 했다라는 지점, 그 지점이 굉장히 지금 이 김경록 당사자도 그렇고 사회적으로 좀 많이 비판을 받아야 하는 그런 지점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김경록 씨 입장에서는 인터뷰한 날 바로 검찰 들어서 조사를 받았는데 검찰이 알고 있으니까 놀랄 만도 해요. 네, 저는 사실 김경록 씨가 오해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검찰의 여러 가지 신문 방식 중에 실제로 KBS 기자로부터 우리가 김경록 씨와 이런 인터뷰를 했다 이렇게 전달받지는 않았을 거거든요. 그런 내용을 전달하지 않았다는 것이 또 해당 기자들의 해명이고요. 네. 다만 사실 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경찰도 유추를 할 수 있는 거죠. 아, 김경록 씨가 KBS와 인터뷰를 했겠구나. 그러한 유도신문에 김경록 씨가 또 걸려들었을 수 있는 부분이고 네. 이런 검찰의 수사 방식으로 인해서 KBS가 마치 인터뷰 내용을 유출해 준 것처럼 오해를 할 여지는 충분히 있었겠다. 네. 조금 더 취재원 보호에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는 고은영 위원장의 말에는 동감을 합니다만 네. 이후에 서로 간에 공개한 인터뷰 전문 등이나 내용을 미루어 보면 유시민 이사장이 당초 주장했던 것처럼 KBS 측에서 본인들의 인터뷰 전문 자체를 검찰에게 통째로 넘겨줬을 가능성은 현저히 낮다고 보거든요. 네. 그렇다면
뭔가 검찰의 수사가 걸린 과정에서 오해가 작용했을 가능성이 언론이 의도적으로 검찰과 결탁하고 내부 비밀을 인터뷰 내용을 유출했을 가능성보다는 훨씬 더 높지 않겠다는 게 저의 판단입니다. 예, 유시민 이사장이 KBS가 전문을 넘겼다고 주장하지는 않지 않았습니까? 그런 식의 뉘앙스로 사실상 발언을 하면서 내통, 결탁 이런 단어를 썼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과한 주장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언론사의 취재 관행도 뭔가 뭐 고정불변은 없는 것이고요. 시대가 바뀌면 변화해야 되지만 현재 취재 방식으로 보면은 중요한 취재원 인터뷰를 했을 때 크로스 체크를 하긴 하죠. 네. 근데 문제는 두 분 지적하신 대로 얼마나 취재원 보호에 신경을 썼는지는 아직 정확히 드러난 사실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건 다음에 또 짚어보기로 하고요. 조금 전에 김경록 씨가 9월 10일에 인터뷰를 하고 KBS가 뭐 두 꼭지 세 꼭지, 그러니까 두 건 세 건의 기사를 보도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저희도 찾아보니까 그게 사실이더라고요. 근데 김경록 씨는 알릴레오 방송에 나와서 유시민 이사장과의 방송에 나와서 특정한 발언을 한 부분은 KBS에 나오지 않았다. 지금 글피기에 나온 저 얘기를 했습니다. 9월 10일에 인터뷰를 했고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여겨서 사모펀드 관련한 내용이었는데 조국 장관이 정말 모르고 있었다. 이 얘기를 하려고 인터뷰를 했지만 그 내용은 KBS 뉴스에 나오지 않았다. 다른 내용은 나왔지만 그 내용은 나오지 않았다. 이거 이제 방송에서 한 얘기예요. 네. 자, 뭐 어떻습니까? 이런 정도의 의문 제기가 됐으면 KBS가 조사위를 구성하는 것 적절한 대응인가요? 아니면 과잉 대응인가요? 저는 과잉 대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사태 자체에서는 사실 조사위 그 조사위 자체를 꾸린다라기보다 네. 저는 언론 자체가 이 사안에 대해서 처음부터 신중히 그리고 항상 언론이 이런 정치적인 사안부터 여러 가지 사회의 맥락을 짚는 일에서 항상 조사위에 준하는 그런 태도로 원래부터 임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과잉 대응이라는 생각을 그런 하고 차원에서 과잉이다. 네, 그리고 사실 그 KBS 측에서 이제 사회부장이 사퇴를 좀 꺼내 들면서 지금 전문이 공개된 상황 아닙니까? 네. 여기에 내용을 좀 살펴보면 KBS 측에서는 그러니까 일선에서 판단을 한 것은 정겸신 그 교수가 이 사모펀드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 이것 이외의 중요한 맥락은 무엇인가라고 물으면서 사퇴를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힌 것인데요. 인터뷰에 응한 사람의 취지와 그리고 그 인터뷰를 한 사람의 취지 그리고 인터뷰 전문을 살펴본 어떤 언론 내부에서의 판단 이런 것들은 각자의 입장이 있는 것이고 여기에서 인터뷰에 응했던 사람이 본인의 취지와 다르다고 해서 이것이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발언을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부분도 조금 이따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고요. 조금 전에 한국당에서는 그 유시민 이사장의 가이드라인에 KBS가 따랐다 이제 이렇게 규정을 했는데 동의하시는지요? 저는 외압으로 여겨질 소지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이 사건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한겨레 신문사의 젊은 기자들이 데스크 보도국을 향해서 항의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예. 우리 같은 경우는 조국 장관 관련된 의혹 제대로 취재하는 특별 부서도 만들어져 있지 않다. KBS 같은 경우도 KBS 라디오의 젊은 기자들이 국장이 조국 장관에 관련된 뉴스를 많이 보도하는 것을 막는다면서 항명문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여권의 최고 실세라고 할 수 있는 조국 장관 의혹을 파고드는 젊은 기자들은 외부로부터 윗선으로부터 느껴지는 유무형의 압박을 상당히 많이 받고 있다는 것이 한겨레와 KBS 기자들의 성명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다소간의 의혹,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해서 내부 기자들, 내부 감찰 기구를 배제한 채 외부의 조사위를 전격적으로 구성하고 더 큰 문제는 현장에서 열심히 뛰어왔던 법조팀 기자들을 취재 현장에서 완전히 배제시켜버린다. 네. 이것은 사실상 대통령에 의해 임명되는 KBS의 양승동 사장이 뭔가 일선 기자들에게 보내는 강력한 외압의 메시지로 오해될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내부 진상 조사를 하더라도 그러한 오해가 덜하게끔 보다 네. 신중한 절차를 거쳤어야 하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단순한 이 사건뿐만 아니라 이전에 여러 젊은 기자들의 항명문에서 드러난 맥락, 우리가 그 맥락을 고려했을 때 외압으로 오해될 소지는 충분해 보입니다. 네, 장 실장께서는 외압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고 고 위원장께서는 조사위를 구성하는 것이 과잉 대응이라고 보이지만 평상시에 이렇게 그런 수준으로 보도를 짚어가면서 보도를 했어야 된다 이런 말씀하셨던 거고요.
정치권이 KBS의 이런 대응에 대해서 입장을 내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KBS는 공영방송입니다. 네. 그리고 국민으로부터 수신료를 받고 있죠. 네. 그런 차원에서 KBS의 중립성, 공평성 이런 문제는 단순히 방송사의 독립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되고 네. 지켜야 될 가치라는 측면에서 정치권이 어느 정도 입장을 내는 것은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고 위원장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또 이 사안 자체가 진영 논리로 좀 자유한국당에서 입장을 내는 것 자체가 자체로는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지만 결국엔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각자의 입장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렸는데요. 이것이 또 정쟁의 도구로 활용이 되는 그런 것들을 KBS에서는 또 안에서 좀 그 내부의 기자들이 느끼고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저는 사실은 저도 개인적으로 입장을 정리하기가 굉장히 힘든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공격들과 여러 가지 비판 지점들 이런 것들을 실제로 받고 있는 당사자이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을 일선에 있는 기자들도 내부적으로도 느끼고 외부적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그 여러 가지 압력들을 받고 있을 텐데요. 거기에 대한 존중은 지금 KBS 차원에서 누가 하고 있는가, 그 현장의 기자들은 누가 보호를 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KBS에서 내부 구성원에 대한 보호, 존중이 좀 떨어지는 지금 이런 것들이 좀 저는 읽혀지고요. 그리고 다시 좀 사안으로 좀 돌아가서 저는 이 전문을 양쪽에서 공개한 것 자체, 이 자체가 지금 또 다른 굉장히 맥락과 키워드 이런 것들이 또 정리가 돼서 그게 정치권에서 또 들이대고 도구로 활용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시선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뭐 정치권의 입장은 입장대로 두고요. 일단 공개된 전문들이기 때문에 또 그런 입장이 그 전문이 공개되면서 그럼 해당 보도는 편집에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니냐, 악마의 편집 아니냐 이런 지적들까지 나오고 있어서요. 한번 봐야겠습니다. 김경록 씨가 유시민 이사장과의 인터뷰에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정경심 교수의 책임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자택 PC와 관련해서 끝나고 다시 와서 설치해달라고 요청했다니까 떼어가달라는 요청을 했다는 게 전제돼 있고요. 그리고 제가 잘못한 건 잘못한 거고 교수님도 정경심 교수도 그거 관련해서는 거부하기 힘드실 거예요. 행위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정경심 교수의 책임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은 알릴레오 방송에서는 빠져 있습니다. 그렇죠. 이 부분이 누락된 것 때문에 사실상 유시민 이사장의 신뢰도에도 큰 금이 갔다. 여론의 어떤 동향을 파악해 보게 된다면 만약 유시민 이사장이 인터뷰 전문이나 해당 내용 등을 빠짐없이 공개하고 KBS의 보도를 비판했다면 그 비판에 수긍하는 국민들이 더 많았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의 국면에서는 KBS는 KBS 나름대로 어떤 이 인터뷰 내용을 조금은 틀어서 내지는 의혹을 더 가중시키는 방식으로 보도를 했고 네. 마찬가지로 유시민 이사장 역시 정경심 교수와 조국 장관을 최대한 지키는 방향으로 불리한 내용을 빼서 보도했다. 결국 비판을 하는 유시민 이사장에게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느냐 이런 논란으로 2차 논란이 재점화된 상황 같고요. 네. 제가 인터뷰 전문을 다 봤습니다. 네. 근데 KBS와 김경록 씨의 인터뷰의 초점은 코링크 펀드에 관한 것이었어요. 증거인멸에 대한 내용은 거의 10%도 안 됐습니다. 인터뷰의 전체적인 내용이 펀드에 과연 직접 투자인지 간접 투자인지 이 내용을 정 교수와 조국 장관이 인지했느냐 여부였고 반면 유시민 이사장과 김경록 씨의 인터뷰 초점은 이 증거인멸이 과연 진짜 증거인멸이냐 여기에 대한 진실을 다투는 내용이 상당히 더 많았거든요. 그렇다면 증거인멸과 관련된 핵심 내용인 김경록 씨의 저 발언 어느 정도 본인의 잘못과 정경심 교수의 잘못을 인정하는 발언을 고의적으로 누락시킨 것은 어떻게 보면 KBS가 인터뷰 내용 보도 방향을 조금 더 다른 방향으로 튼 것 이상의 더 큰 문제가 아닌가. 더 심각한 문제는 유시민 이사장 측에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판단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고 위원장 의견 듣기 전에요. 그 검찰에서 증거인멸을 인정했다는 김경록 씨의 유시민 이사장과의 인터뷰 내용도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동양대 내려간 건 삭제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유리한 자료들을 확보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갔고 만약에 증거인멸하라는 지시를 또는 요청을 정경심 교수로부터 받았다면 없애라고 했다면 이미 다 없앴을 거다. 시간도 많았다. 이 얘기는 그 당시에는 그런 증거인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그런 뜻이겠죠. 그리고 이런 말도 했습니다. 업그레이드를 하건, 그러니까 자택 PC와 관련해서 또 뭘 손을 대건
전혀 내용과 관련해서는 손을 대지 않고 그대로 제출했지만 그런 행위 자체로 증거인멸에 해당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인정하는 게 맞다. 뭐 그렇게 이런 차원의 증거인멸을 시인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전문에서 그대로 따온 것인데요. 네. 이런 부분을 보도 안 한 것이 악마의 편집으로 볼 수 있나요? 전자가 악마의 편집이라면 후자도 악마의 편집이어야 하고, 그리고 전자를 다르게 부른다면 그러니까 KBS와 지금 알릴레오 보도 여기에서 각자의 맥락대로 키워드를 짚었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좀 삭제되는 맥락에서 삭제되는 것들이 있었는데요. 예. 서로 지금 그렇게 악마라고 부른다면 그것이 맞는 것이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서로 악마의 편집이다라고 하면서 상대방을 지금 두 쪽으로 나눠진 세상에서 상대방을 악마로 규정하고 그게 지금의 싸움의 어떤 틀을 계속 만들고 있는데요. 이런 것 자체가 손가락질을 하고 있는 이런 자체가 지금의 시국이라는 생각이 들고, 여기서 정치가 역할을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짚어주신 대로 인터뷰 두 개의 인터뷰 모두 다 사모펀드에 굉장히 내용을 설명하고, 그리고 알고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설명하는 내용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의 낡은 제도와 이런 어떤 지금의 낡은 법제도 이런 부분들보다 훨씬 더 금융에 대한 어떤 상품에 대한 이런 것이 훨씬 더 많이 나아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무도 집중을 하고 있지 않고 지금 정쟁으로만 좀 쓰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것 자체가 증거 인멸 여러 가지 지금 설명되고 있는 이런 것들 자체를 사실 좀 짧게 좀 말씀해 주시죠. 네, 네. 그 부분도 지금 좀 논의가 계속 되어야 된다고 예. 생각합니다. 제가 조금만 덧붙이고 싶은데 일단 지금 그 KBS와 알릴레오가 직접 서로에게 악마의 편집이라고 하고 있지는 않고요. 지금 그 두 방송을 본 시청자들 사이에 또는 뭐 각 진영별 지지자들 사이에 쌍방을 향해서 이제 악마의 편집 그런 이제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네. 어떤 말씀? 그러니까 증거인멸, 과연 이 정도를 증거인멸이라고 인정할 수 있느냐, 이게 노앵커의 처음 네. 질문이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또 화제가 된 게 모 여권 성향의 역사학자가 인멸의 사전적 의미는 자료를 다 없애버리는 것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김경록 씨가 인정한 내용을 증거인멸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네. 사전적 의미는 그게 맞을지 몰라도 우리 형법 155조 1항을 보게 되면 증거인멸에 대해서 타인의 형사사건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는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김경록 씨도 인정한 것처럼 인멸을 하거나 위조는 하지 않았더라도 네. 은닉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변명을 할 수 없다. 네. 본인 스스로 이렇게 밝히고 있잖아요. 네. 그럼 형법에 해당하는 증거인멸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직접 인정하고 정경심 교수의 책임도 있다고 시인을 했는데 누락시킨 것은 저는 대단한 실책이 아니었나. 이 부분을 차라리 오픈하고 KBS 보도의 어떤 편향성, 조국 장관과 굳이 이 링크 펀드를 엮은 것, 이런 부분을 지적했다면 유시민 이사장의 발언에 훨씬 더 큰 설득력이 실렸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좀 네. 아쉬움이 많이 느껴집니다. 그 뒷부분에 아쉬움이 느껴지는 부분은 이해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거죠. 증거 인멸을 인정한 것을 감췄다. 이건 좀 뭐라고 할까요? 의도성이 굉장히 강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 김경록 씨가 이사장과의 인터뷰에서 인정한 증거 인멸 부분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가볍게 얘기한 것 같다. 이렇게 판단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형법에는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고 징역 5년 이하 벌금 700만 원 이하의 처벌을 받는 범죄이기 때문에 네. 그것을 유시민 이사장이 자의적으로 이 정도는 가벼운 증거인멸이지 이런 판단을 했다면 대단히 나이브한 판단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하여튼 그것까지 얘기하고 KBS의 문제를 짚어줬으면 더 설득력이 있었겠다. 자, 그러면 KBS 보도는 어떻게 원문과 보도 내용의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보죠. 네, 9월 10일 KBS가 취재했을 당시 김경록 씨가 한 말입니다. 조국 교수는 단 한 차례도 투자나 금융 주식에 대해서 말씀한 적이 없다. 정말 아무것도 모르더라. 그리고 이제 김경록 씨는 저 말을 하기 위해서 인터뷰를 했다고 일관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KBS의 실제 보도에서는 해당된 발언은 보도가 되지 않았고요. 대신 이런 문장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조국 장관이 배우자 정 교수로부터 이 같은 투자 계획을 전달받았다면 공직윤리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 KBS가 조국 장관이 알았다 몰랐다 이런 얘기는 안 했습니다만 다분히 그런 알았을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가능성을 열어두는 보도 아니겠습니까? 네, 사실 KBS의 보도 자체가
틀린 말이 있는 건 아닙니다. 네. 알았다면 공직자윤리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는 네. 것이고 실제로 자산관리인이 인지하는 내용과 부부 사이의 일을 우리가 똑같은 레벨에서 판단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러나 제가 아쉬움을 느끼는 부분은 이 자산관리인의 인터뷰, KBS 인터뷰는 정경심 교수가 펀드 투자하기 전부터 어떤 투자 방향에 대해서 알았을 것임을 암시하는 대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네. 최소한 이 내용이 정경심 교수에게는 매우 불리한 인터뷰예요. 그래서 KBS 측에서 사실 확인을 위해서 검찰과 취재 확인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러나 조국 장관에게는 상당히 유리한 내용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KBS가 보도를 하는 데 있어서 정경심 교수에게 불리한 내용을 보도하면서 조국 장관에게 유리할 수 있는 진술도 그대로 설명을 하는 게 공정한 보도였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그에 대한 단서로 그러나 김경록 씨의 진술과 별개로 부부 사이에 사전 정보 공유가 이루어졌다면 이는 문제가 될 수 있다. 네. 이렇게 한 문장을 더 덧붙였다면 네. 사실 흠잡을 데 없는 보도인데 김경록 씨가 조국 장관은 모르는 것 같았다 했다는 진술 이것도 사실 참고인 차원에서 대단히 의미가 있는 진술인데 네. 이 진술을 누락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KBS가 의혹을 조금 증폭시키는 방향으로 보도를 설정한 것이 아니냐 네. 이런 비판은 받을 수밖에 없지 않나 그렇게 예. 생각합니다. 고 위원장께서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방금 말씀하신 사안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좀 지나친 부분이었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이게 일선의 기자들을 배제하는 형태로 결과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내부적인 어떤 합의된 기자들과 합의된 절차를 통해서 뭐 이 부분이 크게 정말 문제가 내부에서도 있다면 징계나 원래 정해져 있는 절차를 밟았어야 한다라는 예.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사실 이런 것들이 KBS를 비롯해서 많은 언론들이 언론 개혁을 해야 한다라고 어떤 그 지금의 개혁 그리고 지금의 정쟁에서 또 다른 대상이 되고 있는 이러한 이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언론의 성찰 이런 것도 사실은 지금 반발하는 와중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성찰은 있어야 한다라는 생각이 예. 언론은 성찰해야 하지만 지금 KBS가 하는 방식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말씀이시죠? 네. 자, 요 대목을 좀 정리하는 입장에서요. 그 김경록 씨의 발언 직접 한 얘기를 몇 가지 더 확인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김경록 씨가 알릴레오 인터뷰 중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검찰에서 키워드를 얘기하면 기자들이 알게 된다. 그걸 가지고 첫 번째 사람의 기사를 쓰면 두 번째, 세 번째 기사에서는 아예 사실이 된다. 그리고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자신의 얘기인 건 맞는데 소설 같아 보이더라. 이거 뭔가 이렇게 가공이 된 느낌을 받았다라는 그런 뜻이고요. 이런 말도 했습니다. 제가 국정농단 사태에서 고영태의 역할을 하고 있으니 보호해 줘야 한다. 이게 이제 정치권 일각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죠. 정말 사실과도 안 맞고 또 인격 모독이고 참기 어려웠다. 원문에 보면 그래서 인터뷰를 하게 됐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우리가 뭐 김경록 씨의 발언이 맞다 틀리다 이전에 이런 부분을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이 사건 당사자 중에 한 사람 뭘 짚어낼 수 있을까요? 저는 언론에 이런 의혹 보도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생각은 하지 않는데 언론의 의혹 보도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을 때 정정하는 이 반작용이 너무나 약하다. 뭐 언론 중재를 통해서든 정정 기사를 통해서든 사실을 해명하는 정정 보도 자체가 너무 비중 없게 다뤄지는 현실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짚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나 김경록 씨 발언이 검찰이 무조건 피의사실 공표를 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 검찰의 관련 사건으로 조사받는 관련자들, 뭐 참고인이나 변호인 등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러한 참고인과 변호인 등을 통해서도 김경록 씨가 진술했던 내용이 삼자를 통해서 언론에 전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김경록 씨가 느끼는 억울함을 이해하는 한편 이것 자체가 검찰에서 언론의 정보를 흘렸다고 단정할 만한 증거는 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번 사태를 통해서 유시민 이사장도 KBS도 서로 간의 신뢰를 잃었지만 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고은영 위원장 계속 말씀해 주신 것처럼 보도 지침이나 이런 보도 방향, 언론의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한 것이지 당장 외부 조사위를 꾸리고 현장 기자들을 배제하는 방식으로 나아가게 된다면 또 다른 정쟁의 논란을 낳을 소지가 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KBS 경영진이 조금 더 신중했어야 된다는 아쉬움을 같이 느낍니다. 예, 고은영 위원장께도 같은 질문을 드리죠. 조금 전에 보신 김경록 씨의 문제 제기,
공감하십니까? 공감을 합니다. 충분히 당사자로서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측 다 집중은 하고 있지 않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상 지금 이러한 인터뷰 자체가 사실은 조국 수호로 그런 프레임으로 보이고 이것이 언론 개혁으로 계속 검찰 개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조국 장관이라고 하는 어떤 지금 진영 논리의 한 가운데 서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그렇게 해석되고 그렇게 키워드가 뽑아져 있는 것은 아닌가. 지금의 상황에서 노무현이라는 이름을 쓰는 이 노무현 재단이 취해야 하는 그런 태도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두 분 견해는 어디까지나 개인의 견해고요. 각 입장에 대한 지지하는 분들은 또 따로 또 존재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YTN의 입장과도 다르다는 점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이 토론이 원래 그런 토론입니다.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장면 올해 왔습니다. 네, 누가 못하나라는 제목이고요. 이 장면 역시 여야 발언 하나씩 나와 있습니다. 황교안 대표의 지난 3일 발언 또 바로 다음 날 이해찬 민주당 대표의 발언. 키워드가 정신이네요. 네, 참 황교안 대표가 개천절 집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정신인지 의심스럽다는 말을 했고요. 지지 않겠다는데 이해찬 대표는 황교안 대표가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했고 제가 좀 더 문제 삼고 싶은 발언은 여당의 대변인이나 중진 의원들이 10월 3일 개천절 집회를 두고 관제 데모다. 또 내란 선동이다. 참 오랜만에 내란이라는 단어 들어보는 것 같습니다. 극우 집회다. 이런 식의 표현을 쓰는 것들. 서로가 서로를 향해 또 마찬가지입니다. 한국당 의원들은 서초동 집회에 모인 검찰개혁의 순수한 열망은 또 존중해야 되는데 예. 그러지 못하고 무슨 이게 한 줌의 조국 옹호 세력들이 모였다. 조폭들이 모인 것이나 다름없다. 이런 막말을 쏟아내거든요. 서로가 서로의 지지층만 생각하고 나를 지지하지 않는 다른 국민은 적으로 인식하는 이러한 막말 사태가 여론조사 결과를 보게 되면 지속적으로 무당층을 늘리고 네. 중도층을 늘리고 여야 어디에도 갈 곳 없는 그런 국민들을 만들어낸다는 측면에서 지금의 이 사태 정치권은 결국 또 누가 못하나 경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제목 누가 못하나 장 실장님이 직접 뽑았죠? 네. 네. 개천절 광화문 집회 때 한국당이 동원을 한 건 사실이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 당원들에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론이 있고 우리는 이런 당론을 채택을 했고 여기에 당원들이 좀 더 집중해서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정도의 수준이라면 통상적인 정당이라면 저는 이런 부분들은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저번에도 지적을 했지만 총선을 앞두고 각 당협위원장들은 몇 명씩 필히 참석을 시켜라라는 예.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조직 동원이라고 볼 수 있는 그렇게 오해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임을 자유한국당에서도 명심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런 제정신, 정신 나간 이런 식으로 정신장애인들을 폄하하는 그리고 정신장애인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세계적인 명칭은 사회심리적 장애인입니다. 사회 네. 구조가 나은 장애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혐오의 말들로 당사자들을 모욕하는 이런 것들은 더 이상 사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정치인들이 이 프로그램을 좀 눈여겨봤으면 좋겠는데요. 자, 다음 장면 확인해 보겠습니다. 누구를 위한 메시지인가? 나경원 원내대표의 발언이고요. 고은영 위원장이 골라오셨습니다. 네. 지금 광화문에 계속 모이고 있는 시민들, 이 시민들을 보면서 자유한국당이 계속 좀 독려의 메시지, 그리고 동참의 메시지, 공감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더 이상 좀 참지 말고 쫄지 말고 이제 나오십시오 하는 이런 메시지가 나경원 원내대표 입에서도 이제 나온 건데요. 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심지어 진보 좌파 인사들조차도 친문이 아니면 매도당했다라는 이런 표현까지도 쓰시는데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당사자로서 공감을 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 나오는 여러 가지 다른 메시지, 그 메시지를
듣고서 좀 마음이 짝이 식었는데요. 이런 표현을 또 하십니다. 정권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가 정치적 표적이 되어 세무조사가 두려웠던 자영업자, 기업인들 이제 쫄지 말고 나오십시오라는 이야기도 하시고 조국 사태에 분개해서 뭐 학교 안에서 손가락질 조국 사태에 분개하지만 학교 안에서 손가락질 당할까봐 나오지 못했던 학생들도 나오시라라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합니다. 이 부분을 읽고서 여러 가지 좀 생각이 들었는데요. 정치적 표적이 돼서 세무조사가 두려울 정도로 가게나 기업을 크게 운영하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에서 몇 %가 됩니까? 그리고 지금의 조국 사태에서 공정 이런 부분에 문제 제기를 하면서 시위에 나오고 싶은 학생들, 그 인재들 대한민국의 몇 %에 드는 인재입니까? 지난주에 제가 지하철을 탔는데요. 옆에 앉아 계시는 아주머니께서 예. 광화문에 갔다가 너무 신나셨다면 막 당일날이었거든요. 네네. 너무 신나셨다면서 누군가와 통화를 하는 이런 것들을 옆에서 바로 들었습니다. 지하철을 타시는 시민들이 거기에 나왔는데 자유한국당의 메시지는 사실상 지하철을 타는 사람이 아니라 고급 세단을 타는 사람들을 향한 메시지라고 보였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상 지금 대한민국의 몇 %에 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광화문에 있고 서초동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계속 선동하고 이렇게 정쟁의 대상으로만 삼지 말고 실제 그들을 위한 정치를 해야 하고 그들을 위한 정치적 메시지를 보내야 하는 것이 정당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 이런 부분들을 좀 지적을 하고 싶어서 좀 꺼내 왔는데요. 전 장희찬 실장님께서도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예, 질문 대신 해주셨습니다. 고 위원장님의 그 문제의식에 동의하시는지요? 네, 충분히 동의하는 부분이 있고요. 우리가 광화문에 나오는 시민들의 목소리 독려하는 게 저는 제일 야당으로서 할 수 있는 역할임과 동시에 고은영 위원장님 말씀처럼 광화문에 모이는 이 숫자가 단순히 정부에 반대하고 자유한국당 지지하기 위한 그런 숫자 n분의 1로 기억돼서는 안 되겠다. 한국당이 광화문에 모이는 민심을 정말 준엄하게 받아들여서 고은영 위원장님 말씀처럼 지하철 타고 또 지방에서 버스 타고 올라오신 분들이 과연 어떤 세상을 원하는지 조국 장관 물러난다고 공정한 세상이 말로 펼쳐지는 건 아니잖아요. 한국당이 집권했을 때 과연 우리 사회는 공정했는가에 대한 그러한 돌아보는 준엄한 자기 성찰이 있어야만 그 자리에 모인 민심을 제대로 대변할 수 있는 정당이 될 수 있다. 그게 아니고 단순히 문재인 정부 지지율 끌어내리고 조국 장관 물러나기 위해서 끝나고 그 다음에 한국당이 예를 들면 총선에서 이기고 대선에서 이겨도 똑같은 일이 반복된다면 지금 실제로 채용 비리 논란으로 재판받고 있는 한국당 현역 국회의원들이 꽤 있죠. 예. 한두 분이 아닙니다. 1심, 2심 또 진행되고 있는 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한 반성이 없다면 결국 광화문 민심을 이용했다는 그런 또 준엄한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거라는 측면에서 고 위원장님 지적하신 문제의식에 동감합니다. 예. 자, 장면이 하나 더 남아 있는데 시간 관계상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죠.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욕설이 풍년인 국감. 뉴스 자주 보시는 분들은 대략 짐작을 하실 거고요. 여상규 법사위원장 웃기고 앉았네 정말 XX 같은 게라는 발언을 민주당 의원과의 고성이 오가는 논쟁 와중에 내뱉었습니다. 그리고 이종구 산자위원장도 같은 날 10월 8일이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대한 국정감사장에서 참고인이 검찰이 그 대기업 봐주기 수사한다 이런 취지로 얘기하면서 검찰 개혁 필요하다고 하니까 검찰 개혁까지 나왔어 뭐 XXXX 이런 욕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앞서 본 그 제정신 뭐 정신 나간 뭐 이런 발언들 나온 거에 대해서 고윤영 위원장이 문제 제기를 하셨습니다만 이들이 사용한 욕설에도 장애인을 비하하는 욕설이 담겨 있었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더 청년 정치 토론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